오늘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굉장히 궁금한 주제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궁금한 주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하는 강연 중에서 제일 자신 없는 강연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더십이 그만큼 어려운 주제라서 그래요. 사실 제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100% 자신할 수가 없죠. 리더십은 평생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완전한 수준의 리더십에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지를 제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워낙 암묵지적인 성격이 강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요. 학교에서 리더십 가르치던가요? 제가 알기로 대학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어려운 주제고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전부 모아보면 뭐 수백 권이 나오죠. 그리고 명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도 뭐 수십 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유사해 보이면서도 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만큼 리더십에 대한 견해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더십은 뭐 이론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연역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때야 된다, 원리가 어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리더십이 이제 어려운 거라서 오늘 제가 무슨 리더십에 대한 뭐 원리나 이론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가 그 정도 수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견해를 그동안에 쭉 펼쳐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나중에 어차피 공부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 몇 가지, 그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업 경영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것들, 그리고 리더십을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체계화된 어떤 짜임새가 있는 체계화된 이론을 제가 전달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완성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 내용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수선해질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 그 강의 내용에 인용된 책이 1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권 정도 되는 책은 제가 출처를 다 밝혀놨고요. 그 책들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슬라이드 한두 장 정도로 정리를 했지만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은 사실 뭐 제 것도 아닌 거를 드리는 것도 좀 이상한 데다가 워낙 또 이 심오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라서 소개드리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이거는 뭐 매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착한 경영의 전체적인 그런 이제 큰 틀이 이렇고, 거기에 이제 서브 세트들이 이렇고, 오늘 이제 변화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 변화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바퀴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전체 바퀴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공원의지 바퀴 밑에 있는 조그만 바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좀 너무 그러면은 너무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이 전체에 해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밖에 붙여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리더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나의 리더십의 모델이다. 본받고 싶은 리더다. 누가 있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금방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김수환 추기경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우리나라는 다 돌아가신 분들만 훌륭한 리더예요. 놀랍게도 현존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오히려 욕먹는 리더가 훨씬 많아요.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 참 정말 기막혀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답답하죠. 최근에 이제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어찌 보면은 좀 본받고 싶은 리더십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을 조금은 갖게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본받을 만한 리더가 별로 없는 거는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됐든 경제권이 됐든 간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만 하더라도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뭐 이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든가 이나모리 가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리더십 상실의 시대입니다. 진짜 진정한 리더를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원래 DNA 자체가 형편없는 리더로 돼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나라에 최소한도 5, 60년 정도 최근 5, 60년 정도 우리가 달려왔던 그 산업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가 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게임을 우리가 해왔을 것이다. 아마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왜곡됐지만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게임을 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크게 고민한 사람도 없었으니 당연히 본받을 만한 리더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리더들의 생각, 뭐 프로필, 뭐 걸어온 길들 하는 방식, 행동 양식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시대를 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동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뭐 3세, 4세 이 정도, 2세도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정도 가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쪽에 뭐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은 많으나 책임은 덜 지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사람들의 협업보다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로따로 만나면서 칸막이를 전부 쳐서 자기만 바라보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그냥 목표를 주고 그걸 목표 대비 실적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든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람 그 동기에 대해서 다뤘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사람의 문제 탓으로 돌리고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합이 되게 되면 결국은 리더십은 이제 왜곡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리더가 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리더가 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이제 제시해놨어요. 저는 이제 제 나름, 이건 저의 정의예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리더는 추종자들을 더 나은 미래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리딩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데려가는 사람. 그러면 데려가는 것이 리더라고 하면 리더는 아마도 세 가지의 큰 그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데려갈 곳이 있어야 돼요. 데려갈 곳이 없이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목적과 비전, 당연히 방향성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또 하나는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어야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만 제시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글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그걸 강제로 끌고 가요. 우린 그걸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참여를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이 헌신과 몰입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초점이 미래에 가 있는 거죠. 미래의 비전에. 그러나 다른 현실의 땅을 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관점이 미래여야 돼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현재의 문제를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미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리더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해요. 자, 이제 리더는 어디론가 데려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전, 공유 목적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착한 경영의 전체 톱니바퀴 중에서 첫 번째 톱니바퀴가 공유 목적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렇다면은 공유 목적, 비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게 얼마나 그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리더도 리더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경영의 출발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추는데 200피스짜리 퍼즐을 200피스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퍼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1000피스짜리 퍼즐 한번 시작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 와이프랑 둘이서 그때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노동해가지고 2주 걸렸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시작했다가. 200피스는 뭐 별거 아닌 퍼즐인데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이쪽에 계신 분하고 제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퍼즐 조각만 다 드릴 거예요. 이 200피스를 퍼즐 조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맞출 수는 있을까요, 근데? 아마도 맞췄다 그러면 굉장히 운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분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합니다. 그림은 제가 갖고 있어요. 퍼즐 조각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실 거예요. 요거 집어서 여기다 놓으시고 저거 집어서 저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려요. 근데 결국은 맞출 거예요. 그죠? 문제는 첫 번째 분이 재미있을까요? 두 번째 분이 재미있을까요? 두 번째 분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첫 번째 분은 처음에 재미있다가 나중에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을 할 거예요. 그림도 드릴 거예요. 그럼 대표님 그림 드리면 200피스짜리 얼마 정도 맞추실 것 같아요? 그죠? 저거 1시간, 2시간 걸릴까? 그럴 거예요. 자, 딱 한 가지만 바뀌었거든요. 그림 하나가 제공됐어요. 그리고 그림이 제공되고 그 그림대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생산성이 얼마 차이 났어요? 첫 번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게임하고만 놓고 보더라도 생산성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나죠. 그만큼 공유 목적, 비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 그걸 제시하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한 거죠. 첫 번째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비전은 제시됐으나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세 번째 거는 제시됐고 공유됐고 그거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이 부여가 됐죠.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만큼 이 비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리더라는 것이 그냥 리더가 아니고 그 리드라는 말에 그 굉장히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워렌 베니스 이 리더십의 대가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니저와 리더를 구분했죠. 제가 이 매니저와 리더를 영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매니저가 우리말로 뭐죠?
관리자입니까? 어디는 경영자라고 돼 있어요. 매니지먼트는 우리말로 뭐예요? 경영이에요. 관리라고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서는 또 관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관리하고 경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냥 매니저라고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영학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반복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매니저 리더 이렇게 이제 써버렸는데요. 여기 이 유명한 말이에요. 매니저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do things right가 매니저고, 그 다음에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옳은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조직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비전, 공유 목적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 이제 존 코터는 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변화 관리의 대가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라는 책은 변화 관리와 관련된 바이블이라고 일컫는 아주 명저반열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을 구분해 놨어요.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매니저와 관계가 있고 리더십은 리더와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더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혁신, 그것도 극적인 혁신을 이뤄낸다. 변화를 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비전 방향성 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리더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는 형태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높은 포지션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해야 매니지먼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속성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가고자 하는 쪽으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화살표에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몰입 헌신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는 방향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변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어떤 리더십을 다루는 그 이론서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리더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에 대해서 그래요. 리더십은 또 다른 얘기예요. 리더십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의 리더가 제 생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매니지먼트와 리더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리더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왼쪽 상단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정명훈 씨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뭐처럼 보여요? 실내악처럼 보입니까 이게? 네, 재즈입니다. 재즈. 그죠? 재즈 앙상블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다 리더가 있겠죠? 오케스트라 리더 누구예요? 예, 지휘자예요. 재즈 앙상블 리더 누구예요? 재즈 앙상블 들으시면서 리더가 누군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몰라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다르게 작동을 해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쪽에서 교본이 있고 그 교본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퍼펙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공유하고, 그죠? 악보는 있어야겠죠. 근데 악보대로 연주 안 해요. 재즈 앙상블은 악보대로 연주 안 하죠. 각자의 방법대로 연주하죠. 오케스트라는 다른 사람하고 화음 맞춰요? 화음 안 맞춰요. 악보대로 연주해요. 그리고 리더가 그 화음을 만들어내죠. 재즈 앙상블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맞춰내죠. 리더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리더죠. 마치 아이스하키처럼. 전혀 다른 리더십이 요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리더가 있다면 어느 쪽의 리더였을까요?
대체적으로 위쪽에 지휘자 쪽에 가까워요.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있다고 하면 저쪽에 리더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점점 바뀌죠. 아래쪽에 리더가 점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이 용어 아세요? 요새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뭐 북카라고 읽기도 하고 비우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요 네 개의 약자예요. 발로틸리티의 약자,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리고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이 네 개의 약자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고 아주 복잡하고 그러면서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누가 정답을 갖고 있을까요? 리더일까요? 구성원일까요? 사실은 아무도 정답이 없어요. 그죠? 정답은 없어요. 악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성원과 리더 중에 둘이 같이 의견을 냈을 때 어느 쪽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이런 시대에서는. 구성원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리더가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리더가 가장 정답에서 먼 솔루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정형화되고 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런 시대는 뭔가 미리 해보고 정답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시대가 이런 시대죠. 탁월한 한 사람이 성공 공식을 축적했어요. 자, 이제부터 그 방법을 반복하면 돼요. 성공을 복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면 되죠. 머리는 이미 내가 썼으니 손발만 빌려주면 돼요. 지시, 명령, 통제, 평가에 의해서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뷰카 시대를 지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뇌와 뇌가 같이 만나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될 시대가 된단 말이죠. 이제 리더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공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리더는 정답을 내왔어요. 정답을. 이렇게 해. 언제까지.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왔죠. 근데 지금의 리더는 정답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정답을 몰라요. 정답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만 나와요. 그러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리더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리더는 정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런 리더들이 이제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기 직관으로 여태까지 경험과 직관만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뭐 체계적인 학문으로 전개가 되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리더십의 학문이 시작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에 대해서는 리더십이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손자병법에도 있고요. 손자병법은 뒤에도 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전략에서도 제가 손자병법 많이 거론했잖아요. 손자병법은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교본이에요. 그래서 전략이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략 전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중에 곳곳에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이 바로 도천지장법에서 장이라는 그 리더죠. 리더의 덕목으로 지신, 인용엄 이 5가지가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거론이 되는 책이 이제 군주론이죠. 군주론은 어떻게 저게 리더십 교과서야?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이제 그때 소국가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던 이 중세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암투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에 아주 냉정한 그런 그 현실을 맞닥뜨린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체사를 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사람에게 헌정을 하면서 힘과 합리성을 겸비한 군주 그리고 지금
이 딛고 있는 땅에 아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군주에 대해서,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좀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밝지를 않아요. 밝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바람직한 리더십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덕목으로서 나머지 반쪽, 그러니까 이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다면 다크 사이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리더십 쪽에서는 공부할 만한 그런 이제 재료다. 그래서 경영 명저 메선 이러면은 이제 군주론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전략 시간에도 소개했던 그 전쟁론입니다. 전쟁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재병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략 전술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써 있는데, 그 중에 챕터 하나를 할애해서, 이게 아마 3번째 챕터일 거예요. 챕터 하나를 할애해서 군사적 천재, 그 군사적 천재는 사실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사적 천재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놔요. 그 내용이 여기서 제가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군사적 천재는 바로 냉철한 이성과 용기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사람이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그리고 강력한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강력한 감성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전쟁에 뛰어들면서도 거기서 너무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강력한 감성이다. 그런 강한 성격, 강력한 감정을 가진 강한 성격과 자기 생각만을 밀고 나가는 고집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론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어려워서 제가 지난번에 읽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혹시 읽게 되시면 그 중에 전략과 관련된 앞쪽에 있는 개론들, 그리고 요 이제 군사적 천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써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임스 맥거리거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주로 많이 썼는데요. 이 책, 여기에 이제 소개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리더십 책은 예전에 MB 정권 때 MB가 자기가 감명받은 리더십 책이다 이래가지고 한때 유명해진 게 있어요. 왜 그 책을 읽고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책은 좋은 책이에요. 책은 좋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적 리더십은 내가 뭐 해줄 테니까 너 뭐 해야 돼. 이렇게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거야. 우리가 이런 걸 변화시켜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비전을 달성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람을 얻을 거야. 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 쪽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십이다.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맥거리거 번즈는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한다라는 이제 말을 하죠. 결국은 리더십은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변혁적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베니스, 아까 앞에서도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만, 워렌 베니스의 이제 리더와 리더십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은, 이것도 리더십에서는 아주 명저반열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리더십을, 아예 변혁적 리더십을 전제 조건으로 모든 걸 다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리더는, 거기서 얘기하는 리더는 그냥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능력.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리더는 자신은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리딩해라. 근데 이거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하거나 보통 사람을 관리하려고 들죠.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리더가 한 90명 정도를 십수년간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한 결과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도출해요. 그리고 그 4가지를 통해서 그 조직에는 이런 변화가 있더라. 결국은 이런 리더들,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는 리더들이 운영하는 조직은 일단 공유 비전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그 구조, 소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하는 프로세스 구조 이런 것들이 소셜 아키텍처예요. 조직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 이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그런 신뢰가 구축되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조직들, 그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더라. 이런 4가지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번역이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읽으면서 좀 책장이 좀 잘 안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요. 꽤 잘 써 있는, 번역도 잘 돼 있는, 그러면서 뭐 리더십의 거의 바이블처럼 얘기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그 리더십 전문가인데 제임스 쿠제스라고 하는 분이 베리 포스너라는 분하고 같이 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더라고 너희 리더 이렇게 돼가지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상당히 잘 쓴 책이고 읽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모범이 되고 일단 자기의 공유 가치를 내서서 모범이 되고 공유된 비전 이거 뭐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도전 이 기존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새로 그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 이런 5가지로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된 내용 그 책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틈나실 때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 몇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뭐 이 몇 가지의 내용들을 먼저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해요. 리더십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게 좀 약간 궁금하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뭘까? 리더십이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으니까 공유를 해드리면요. 우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들이에요, 이게.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많이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리더십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는 원래 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배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리더십을 습득하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더라면 뭐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행동도 있고 나쁜 행동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리더니까 리더십이라고 불러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탄핵이 된 대통령까지도 박근혜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 리더십 이렇게 붙이면서 그 리더십의 수준 높고 낮음, 그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리더십이라는 이름을 좀 남발하는 경향 이런 것들도 있죠. 흔히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은 권력이 있어야 발휘가 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인전 읽듯이 다른 리더들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잘 따라하면은 나도 금방 좋은 리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가서 교육받고 습득하고 하면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나도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대부분 이제 채찍 당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리더십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잘못된 생각들, 오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리더십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트려야 될 생각이 뭐냐? 리더십과 리더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리더십과 리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리더니까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리더십과 리더는 다른 거예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 리더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쉽이거든요. 리더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더인데도 리더십 없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아닌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리더로 아무도 지정을 안 했는데 그룹을 만들어 놨더니 그 중에 누군가한테 이게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쉽이라는 게 뭐겠어요. 누구누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품성, 행동 이런 것들이 쉽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스포츠맨 쉽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있잖아요. 프렌드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프렌드는 다 프렌드십 있어요? 젠틀맨이면 다 젠틀맨십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스포츠 하는 사람 중에 스포츠맨십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우정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는 친구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구되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프렌드십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어떠한 품성 행동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또 하나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제가 내린 정의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도 수정을 해 나갈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뭘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정의를 해봐야 돼요. 특히 추상적 개념은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승부 걸려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행복을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얻을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면요. 스스로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남이 내린 데피니션을 따서 쓰지 말고 나의 용어로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내려놓은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또 다른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정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더 나은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과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 주로 이제 일과 관련된 거, 사람과 관련된 거,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과 사람을 2x2 매트릭스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뭐 보통 많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뭐 흔히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2x2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 일과 사람 간의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조합들이 나오는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과업도 높고 사람과의 관계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건 이제 코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둘 다 낮은 거는 위임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러면 이 코치형 쪽으로 향해서 움직이려는 노력들, 이 부분을 이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가 하는 행동, 이게 전부 다 리더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리더가 하는 행동들의 스타일이 모두 다 리더십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감성지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성지능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책을 쓴 게 감성 리더십이에요. 이 감성 리더십에 보면은 리더의 스타일을 6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이거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비전 제시형, 코칭형부터 시작해서 저 맨 밑에 있는 지시형, 선도형, 이렇게 내가 직접 답을 내고 끌고 가는 사람에서부터 비전을 주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관계지형과 민주형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 수렴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로 보면은 이 상위의 2개가 매우 효과적인 리더의 스타일이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2가지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2가지의 것이 리더십의 영역에서는 이 다 리더잖아요. 리더들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종류의 스타일의 리더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리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 상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장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하는 행동, 리더가 하는 스타일이 무슨 형 리더십, 누구 형 리더십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소개드렸던 제임스 맥거리거 번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돌프 히틀러는 지도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가요? 히틀러는 지도자인가요? 사실은 맞아요. 그 앞에 있는 정의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열광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조건 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는 뭐냐면 그건 리더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논의는 선한 리더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리더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고, 리더십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리더십은 도덕적 필연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현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리더는 아니었고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덕을 구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오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될 때까지 저는 제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때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카리스마는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더십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내 방법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방식을 정하고 내 방식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잘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나쁜 리더냐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것이 사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악의 리더가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공적인 부분, 아까 선한 의지, 이런 것들과 관계 있고 미덕과 관계가 있어서 공유 비전, 사명,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그래도 선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리더가 되지는 않더라도 선방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거는 사실은 리더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왼쪽과 관련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다면, 오히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자기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파워와 오서리티입니다. 이제 이걸 권력과 권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권력을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한계가 그어진 권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리더는 권력과 권위 중에 어떤 것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권위겠죠. 그죠? 그래서 이 권력과 권위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권력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 그죠? 근데 권위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게 권위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권력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 의해서 발휘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력과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권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자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정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대통령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전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의 권력, 내가 회사 조직에서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스로부터 오고 지위로부터 온단 말이죠.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이 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권위는 그렇지 않죠. 권위는 뭘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실력,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그 사람의 인품, 태도 이런 걸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권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가 권위주의, 권위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나의 실력, 나의 인품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거는 원천이 뭐냐 하면 바로 나로부터, 올바른 나로부터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고. 자, 이제 또 한 가지 리더십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임파워먼트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권위가 없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권력을 사용할까요? 권력을 남한테 줄까요? 사용하죠. 그죠? 내가 가진 게 권력밖에 없으면 권력을 사용해요. 그런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나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나눌까요? 나눠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만들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존경받을 수 있어요.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권력을 나누게 돼요. 그 권력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근데 그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흔히 권한 위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한 위양이 아니에요. 권한 위양은 내가 권력 갖고 있는데 권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내가 귀찮은 거 몇 개를 띄어서 너한테 줄게. 이게 권한 위양이잖아요. 임파워먼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의인무령, 용인무리 이렇게 이제 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의심하면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썼다 하면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유명한 말인데 손자병법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적어왔는데요. 손자병법에 있는 리더십에 관련된 몇 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한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군주가 출정한 군대에 근심을 끼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뒤에서 진격하면 안 되는 군대를 진격하라고 하고 후퇴하면 안 되는 군대를 후퇴하라고 참견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출정한 군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행정에 관여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밤나라 하는 거. 세 번째로는 군대가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군대가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왜 이 군대를 여기다 배치 안 했느냐, 왜 쟤는 저기 가서 따로 노느냐 이런 등등을 임기응변을 모르고 참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군주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군을 선발했으면 그 장군이 전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다 맡겨라 하는 것이 손자병법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맡기고, 그렇죠? 맡기고 힘을 실어주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게 임파워먼트예요.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찮은 것 쪼개고 그 다음에 잘하는지를 내가 들여다보고 이런 거 임파워먼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권한 위양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임파워먼트는 아닙니다. 임파워먼트가 우리말로 권한 위양 이렇게 번역이 간혹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그 맥거리거 번즈는 맥거리거 번즈 그 책에 보면은 그 임파워먼트를 힘 실어주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잘된 번역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임파워먼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뭘 임파워먼트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몽땅 다 임파워먼트 하면은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리더의 역할과 임파워먼트를 받는 사람의 역할이 달라야 되잖아요. 자, 우리 임파워먼트 그러면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게 전결규정이에요. 회사의 전결규정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전결규정, 임파워먼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 위양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임파워먼트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1억 정도의 집행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 혹시 계세요? 1억 원 정도를 집행하는데 과장이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회사 다니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1억은커녕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도 안 되죠. 대부분의 전결 규정이 뭐를 기준으로 해놨어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금액과 직급이에요. 어느 직급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결제해라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급여 주시죠? 급여 주거나 받잖아요. 그렇죠? 급여를 누가 결제해요? 급여 나갈 때. 누가 결제해요? 대표이사들이 결제하는 회사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 나갈 때 뭐 많으면 몇십억도 나가니까. 우리 회사도 몇십억씩 나가니까요. 그렇죠? 저는 결제 안 해요. 왜냐하면 급여는 기계적인 거예요. 금액이 클 뿐이에요. 그거는 부서 간에 서로 체크 앤 밸런스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왜 매번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투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투자 같죠? 근데 그 5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한 게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바꾼다든가 기계의 운영 방법 자체를 바꿔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금액이 작아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직급을 매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결 규정은 대부분 임파워먼트와 관계가 없어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2x2 매트리스입니다. 이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온 거잖아요.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를 몇 개 집어넣어 봤어요. 가장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매우 긴급하고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뭐 고객과 문제가 크게 생겼다든가 경쟁사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했는데 내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위기 상황, 뭐 불이 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리더가 앞장서 가지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결론을 내줘야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긴급성이 낮고 중요도가 낮은 거. 저거는 안 해야죠. 저거는 없애야 돼. 낭비예요. 이 부분은 뭐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박스가 쳐져 있는 두 가지가 문제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리더들이 혼동을 해요. 하나는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 하나는 긴급한데 덜 중요한 거. 이거란 말이죠.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긴급한 쪽으로 가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경합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긴급한 쪽으로 움직여가요. 근데 긴급한 쪽으로 리더들이 움직여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맡겨놓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급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금방 되는데 제가 하면 나보다 이틀 더 걸려요. 그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내가 할게 직접. 아유, 너 옆에 나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실무자일 때 하던 일을 놓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리더까지 가져가서 자기의 역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계속 이 빨간 박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위양의 대상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 그런데 리더가 돼서는 다른 역할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 쪽으로 움직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리더의 역할로 움직여 가면서 이 실무자 때 했던 이 일들을 과감하게 임파워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리더 본연의 업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을 기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걸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